그 8강이 이제 보시면 고전의 장면과 표현이죠. 여기 이제 보면 인간과 예술할 차례였나요? 맞죠? 인간 아니 그건 그거는 8강 할 차례. 8강 할 차례예요. 네. 알겠어요. 8강 인간과 욕망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참 영어로는 이제 욕망을 뭐라고 하냐면 디자이어라고 그래요. 디자이어란 말이죠. 여기 욕망이 약간 이제 이 디자이어는 뭐 성적 욕망 이런 뜻이 이제 강해요. 디자이어 언더 더 엘리멘터리 느릅나무 아래에서 욕망 뭐 이렇게 쓰는데 뭐에서도 그런 의미가 이제 욕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천기와 진시의 문학관 여기 나왔죠. 제일 94쪽입니다. 여기 이제 천기. 그러니까 천기라는 것은 하늘이 준 기회. 하늘이 원래 직역을 하면 하늘 천자에다가 기회 기자예요. 94쪽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천기를 설명하면 뭐냐면 하늘이 부여한 뭐 성품이나 기질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제 기는 기회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하늘이 부여한 성품이나 기질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식 없고 순수한 인간의 마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기라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어떤 좀 영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 여러분 윌리엄 워즈워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실론에도 나오는데 이 윌리엄 워즈워드 영감선도 있는데 이 워즈워드 같은 사람은 되게 이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은 뛰노라,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이 시절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무지개를 보고 뭐 뭡니까 뭐 선녀가 내려오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어른이 돼서는 안 하죠. 잘 어렸을 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잖아요. 예, 원래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워즈워스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론적으로 본다면. 아시겠죠? 인간의 마음이 가식 없고 순수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전파견문록에 보면 컵라면이 뭐냐라고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선이 중요해요. 그렇게 이야기 설명을 했죠. 컵라면 여러분 끓여보셨죠? 선을 좀 더 넘어가면 싱겁죠? 네. 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른한테 컵라면 뭐 이야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그렇게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 훌륭한 문학은 어떤 거냐?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 문학이다. 이 천기에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훌륭한 문학, 그거 좀 써놓으세요. 훌륭한 문학은 인간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문학이다. 이게 이제 훌륭한 문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을. 그러니까 가식 없고 순수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막 다 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천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그러면 이 천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선 초기에 이런 천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인간의 마음을 막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되거든요. 물론 그것만은 아닌데 여기 지금 인간과 욕망은 주로 이제 성적 욕망이 이제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라.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무렵으로 이제 가면서 이런 생각들이 깃들어진다. 이렇게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천기와 진시의 문학에서 이제 참된 시간이죠, 진시. 거기 김창협의 한자 1번, 그 외편이라는 그 책이고요. 김상헌이라는 척사파 아시죠? 이 김상헌의 증손이라고 그래요. 이 김창협이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김창협은 한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잘 나와요. 여기서는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신은 찾았어요? 94쪽 두 번째 단락. 네. 신은부터 그 잘못한 점이다. 여기 단락만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신은 성정의 발현이며, 성정은 뭐냐? 성은 본성이고요. 정은 감정이에요. 쪼꼬빠이 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본성과 감정의 발현이에요. 발현이 뭔지 알겠죠? 드러냄이며. 발현이 뭔지 모르겠다. 드러냄이며, 천기, 아까 천기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부여한 성품이나 기질이라고 그랬죠?
아까 했잖아요. 네. 움직임이고 당나라 문인들의 시는 이러한 이치를 따르고 있어서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요 이야기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중문학을 이제 안 하셨는데 중문학을 공부하면 이 당시가 되게 중요해요. 당시는 되게 유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여러분 당시와 송시 뭐 간단하게 좀 깊이는 안 들어가도 당시와 송시의 차이점이 뭐냐? 당시는 되게 윤리적이에요. 미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송나라 씨는 뭐냐? 되게 철학이에요. 요 정도만 알아주세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요. 여러분 이제 뭐 당나라 씨와 송시의 차이점을 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송시는 되게 철학적인 시를 읽어보면 야 이런 말을 어떻게 철학적인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는 되게 미적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여러분 국문과시니까. 근데 초당, 성당, 중당, 만당은 뭐냐면 초당은 당나라 초기, 성당은 이 성자가 번성할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발전기.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중당은 당나라 중기, 만당은 당나라 말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뭐 당나라 초기 이렇게 안 써요. 그냥 우리가 이제 용어로는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모든 시가 자연에 가까웠다는 거고요.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소리와 색깔만 본뜨거나 기품과 인격만 본받아서 이 옛사람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뭐냐면 중국의 옛 문인들의 글. 여기서 이 옛사람의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옛사람이 뭐냐?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초당, 성당, 중당, 만당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옛 문인들의 글을 추종하려 한다면 음성과 면모는 비슷할지 몰라도 정신과 흥치는 같지 않다. 이것이 명나라 문인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작품이 나오기 이전에는 여러분 제도직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제도직. 이게 이제 한자 쓰면 이 시를 제자고요. 이 정도는 한자 쓰지 않으셔야 돼요. 도알죠? 지기.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시를 제자,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 이 지라고 하는 게 한자에서는요, 뭐뭐의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도 돼요. 그러니까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다. 여러분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라는 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약간 좀 철학적이거나 이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제도직이에요. 제도직. 되게 많이 쓰는 용어예요. 고전에서. 아시겠죠? 제도직이.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직이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감정 이런 걸 드러내야 된다. 자,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중국의 문인들의 글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생각 이런 것도 잘 드러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중국의 이런 당나라 시들이 인간의 감정을 되게 잘 드러내요. 근데 우리도 우리 자체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드러내야 된다. 이해가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봐요. 제가 삼장파를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삼장파, 당시풍을 모방한 3명의 작가. 다시 한번 복습. 뭐였죠? 삼장파. 이달.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최경창. 또 누구였죠? 백관식이 아닌 헷갈리죠? 백관이. 이 사람 꼭 알아두십시오. 천국 이달, 최경창, 백광훈, 삼장파. 이 사람들은 되게 시가 미적이에요. 저도 이제 한문학 공부할 때 다 시들을 막 공부해봤는데 되게 아름다운 유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당시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아시겠죠? 그 정도만 여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김창엽 또 나왔어요. 2번. 지금 95쪽 보고 있어요. 찾았나요? 송담집 발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발자예요, 발자. 그래서 이 발은 뭐냐면 문집의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집을 써놓고 제일 뒤에다가 이 글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다. 그걸 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종의 비평이라고 지금 요즘 말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 작품은 어떠어떠한 내용을 써놓은 내 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발이라고 한다. 발. 앞에 쓰는 게 아니고 뒤에. 그러니까 요즘의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요즘 영어로 말하면 왜 에필로그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이게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
로그는 말이고 에필로가 끝이거든요. 끝에 쓰는 말. 에필로그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발이. 에필로그란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도 그 뭐 소설이든 수필이든 쓰면 뒤에다가 막 쓰잖아요. 에필로그를 하면. 자, 그래서 보세요. 송담집 두 권에는 400 수십 수의 시가 수록되었고, 그런데 우제 송시열은 그 서문을 쓰면서 선생의 사적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시에 대해 논하지 않았다. 그 뜻은 시는 문집 속에 들어있어 보는 사람이 알 것이므로 그걸 논하기보다는 위대함을 논하는 게 낫겠다고 여기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는 문집 속에 있어서 그 인물의 위대함을 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위에 이제 또 나오고 그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이 지금 내용에서 포인트는 이제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에요. 어디냐면 96쪽이 두 번째 단락 있죠? 전체. 네. 거기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다 비추세요. 시는 성정의 산물이다. 또 나왔죠? 네. 그러니까 성정이 지금 아까 성정 또 나왔잖아요. 본성과 감정의 산물이다. 제가 성정 이야기했어요. 천기가 뭐라고 그랬죠? 하늘이 부여한 성품이나 기질. 이 천기예요. 지금 96쪽 두 번째 단락 보고 있어요. 깊은 사람만이 시를 잘 지을 수 있다. 성질이 악착같아서 사리에 어두운 사람은 성병과 경률에 부과하다.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성병과 경률이란 말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소리 성자고요. 병할 때, 질병할 때 병자고요. 경률, 그러니까 이거는 규격 격자예요. 율법 같은 거 할 때 율자인데, 이 성병과 경률은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시를 지을 때 지켜야 하는 규칙. 이걸 성병과 경률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 시를 지을 때 뭐라고? 지켜야 하는 규칙인데, 여러분 그 한시 같은 거 이제 보면 뭐 평측 뭐 평측, 뭐 측측평, 측측평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치분으로 쓸 거냐, 뭐 평운으로 쓸 거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고 여러분 그냥 그걸 평운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 글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한문은 또 아분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그 글자 뒤에가 이렇게 뭐 아로 이제 끝나면 뒤에도 아로 뭐 가로 끝난다든가 어쨌든 모음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네. 이런 걸 아분이라고 해요. 그 뒤에 있는 모음이 똑같으면 돼. 뭔 말 알겠죠? 네. 뭐 이걸 사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모음이 똑같은 이런 걸 아분이라고 해요.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이 아분만 가지고도요, 한 학기 공부해, 한 학기. 대학원 가서 공부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성병과 경률은 시를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이고, 뭐 평칙법, 아분법 이런 거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칙법이 뭐냐, 뭐 아분이 뭐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집착해서 창자로부터 억지로 짜내고 수식을 가해 공개함을 보이며 스스로 시인이라고 자부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시가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를 쓸 때 보세요. 원리 원칙이라든가 규칙만 막 생각을 해서 막 시를 써야 돼. 그럼 시가 잘 나올까? 여러분 시 쓰시는 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막 생각을 이렇게 시로 쓰고 싶은데 그 규격이라든가 원칙만 따져서 막 시를 쓰려면 시가 나오겠냐 이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막 안 나오는 거, 예전에 그 어떤 책에 보니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오는데 작품을 쓰는 것은 암탉의 배를 가르고 생기다만 알을 꺼내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암탉이 배를 갈라서 생기다만 알 꺼내는, 그러니까 정화가 되지 않은 글이라는 거죠. 개념 이해가시죠? 네. 그런 이야기로 이제 여기서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송시열 선생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뭐 다른 거는 건너뛰고요. 밑에서 넷째 줄부터 볼게요. 또 한 다음에. 찾으셨죠? 어떤 경물을 접하면 반드시 시를 읊어 감회를 나타냈고, 좋은 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맞이하면 술자리를 마련하고 벗을 불러 담소를 나누며 즐긴 것이 시가 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내 감정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게 시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면 술자리를 마련해. 옛날 사람 술도 좋아했잖아요. 벗을 불러. 꼭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나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쓰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전이라는 조선의 불인 정도전 아시죠? 네. 정도전에 이렇게 시간 없으면 우리말로 쓸게요. 김거사야. 정도전에 이제 시가 있으면 7월 절구인데, 그러니까 들에 사는 김거사를 방문한다. 이런 시예요. 거기에 이제 보면 뭐냐면 추, 망막, 사상고,
가을이 추움이 가을 주자의 그늘이 가을 그늘이 막막해서 온 산이 텅 비어 있는 가을에 그 구름이 막막해서 온 산이 텅 비어 있는데 낙엽 무성 만주우다. 이건 소리냐면 낙엽은 소리 없이 낙엽은 무성이니까 소리 없이죠. 온 땅을 불게 만드는 물들이. 그럼 낙엽이 떨어지면 소리가 나요? 낙엽이 떨어질 때 소리 나요? 안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마개교 문기. 이 정말 멋진 시 나중에 원문 찾아보세요. 뭐냐면 말을 세우고 인마 개교 시냇가의 다리 시냇가의 다리에서 말을 세우고 문기로 돌아오는 길을 물어보니 내가 이제 가을 지금 이제 가을 딱 좋은 계절 딱 맞는 시라서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시냇가 다리에서 그 말을 세우고 돌아오는 길을 물어보니 부지신제 화두입니다. 부지신제 화두 뭐예요? 내 몸이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거든요. 굳이 알지 못해? 이 몸이 있다. 어디에? 그림 속에. 이 몸이 그림 속에 있다는 걸 알지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칠한 절 보면 이 공이니까 옹이죠. 옹. 여기 홍이니까 옹이죠. 여기 중이니까 옹이죠. 맞나요? 요 글자 모음만 따지면 이런 걸 맞추는 거. 옹하고 웅은 비스무리해서 이 정도로 봐줘요. 아분으로 맞죠. 얘가 옹이나 웅은 그래서 이게 1구와 2구와 4구가 아분이 된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보다도 멋있어 하고 있어요. 멋있죠? 낙엽이 무성하고 소리가 없는데 시냇가 다리에서 말을 세우고 돌아가는 길을 부르니 내 몸이 그림 속에 있다. 내가 화중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웠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냈어, 안 드러냈어? 딱 보니까 드러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하여튼 예를 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96페이지 이금 있고 한자가 이금입니다. 연기라는 건데 보세요. 인간의 욕망은 억제하지 않고 제멋대로 두면 왕성해진다. 그래서 나는 예법으로 마음을 제한다. 여기 밑줄 쫙 쳐보세요. 예법 지금 97쪽 올라왔어요. 예법으로 마음을 제한다. 이게 정통적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로 아까 그 뭐라고 했어요? 제도지기 기억나요? 아까 시작할 때 썼죠? 도를 실현하려는 그릇이다. 나는 그런 예법으로 마음을 제한다는 말을 들었어도 정욕기를 열어놓고 정욕을 그치게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인간의 욕망은 보고 듣는 데서 비롯하는 거니 이로 인해 옛사람들은 몸가짐을 예법에 맞춰서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관청에서 음란한 창기를 양성하여 노래 부르는 기생이잖아요. 출장 관한이 오면 예쁘게 단장시키고 고운 옷을 입혀 기다리다가 술을 돌리고 권하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흥을 돋으니 방기라고 한다. 이 방자는 방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에서 그 재주를 부리는 기생, 그 방기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 정에 끌리고 욕정에 빠져 정사를 해치고 풍속을 어지럽히며 본심을 상실한 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본심을 빼앗기지 않는 자는 타고난 자질이 좋은 사람이다. 그것을 누구에게나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욕망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생들이 옆에서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욕망에 빠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그 욕망이 있으면 그걸 펼쳐야 된다. 어느 정도는. 뭐 그런 내용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한자 뭐죠? 이현기예요. 이현기 한자 4번. 여기 이제 탐할 탐자 탐색지개. 이 개자는 경계할 개자예요. 색을 탐하는 것의 경계.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런 뜻이에요. 경계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뭔가를 경계한다. 그 개자입니다.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그림 이걸 이제 춘화라고 그래요. 춘화 들어보셨죠? 봄춘자 그림화자 해가지고요. 이런 걸 춘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폭을 소매 속에 넣고 와서 보여주었다. 나는 그 그림을 얻어 방벽에 걸어두고 하루에 3번씩 보면서 웃곤 했다.
정밀하면서도 묘한 작법이 너무 좋아 푸른 비단을 싸서 농 안에 넣어두고 웬만하면 안 보여줬어요. 몇 년 지나니 남자의 안색이 왜 아이고 세자의 모습이 바라불며 날아갈 듯했다. 내가 하도 의아해서 생각했다. 그림 속의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바꿀 수 있을까? 화공의 솜씨가 절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런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오호라. 뭐 이거 오호라면 오호 통제라 이거 비슷한데 슬프다 이런 의미죠. 그림은 사람과 닮은 정도가 7할인데 70% 정도 닮았어요. 하루하루 낯빛이 상하니 하물며 진짜 사람은 어떻겠는가? 하늘은 이 백성을 아껴 수명을 120세로 정했다. 옛날에 이렇게 120세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120세가 쉽나요? 요즘에도. 근데 이걸 쓴 시기는 뭡니까? 한 18세기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넘겨보세요. 세욕에서 비롯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끝내는 거기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니 어찌 화공이 죄인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이에 그림을 말아 감추어 색을 탐하는 자의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얼핏 보면 색을 탐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잖아요. 그림을 말아서 나는 감춰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색을 탐하는 자의 귀감으로, 귀감이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뭐 모범 이런 뜻이에요. 귀감이란 말의 뜻이. 요즘도 귀감이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상 줄 때 모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색을 탐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본성을 표출해라 이런 뜻이고요. 이 작품을 보면 저는 좀 생각이 나는 작품이 있어요. 영문학에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되시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문학에. 오스카 와일드의 어떤 작품이냐면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읽기 힘들다 하면 이 작품 그냥 내용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 네이버에서.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이게 유미주의적인 작품인데 이 작품 뭐냐면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그림이 늙어갔었어요. 모나리자를 뭐 그렸는데 그게 막 나이 먹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이제 늙어가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찔러요. 그림을 찌른다고. 그림을 찔러. 근데 결국은 그림을 찔렀는데 자기 자신을 찌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찔러서. 시예요? 시? 시가 아니라 소설이에요. 소설. 이 소설이에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인데 뭐 시간이 없다 하면 뭐 읽어보면 정말 명작이거든요. 없다 하면 그냥 뭐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이거하고 좀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말려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거하고도 비슷해요. 여기서도 지금 그잖아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막 그림의 안색이 아이고 세잔하고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약간 유미주의적인 경향도 지금 이 속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98쪽. 여기 뭐 그 인간과 욕망은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렇죠.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자, 미상 반여든의 첫 계집을 하니 찾으셨어요? 보기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사필기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필기정. 근데 일전에 그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신동훈 교수님이 가필 뭐죠? 돌아갈 수 있다. 사필기정을 좀 패러디해가지고 노래는 반드시 색으로 들어간다. 이 노래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색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필기색.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예전 손종우 교수님이 이거 되게 강조했어요. 이 시간을 읽어보면 대부분 색 이야기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미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교육학과에서 이런 내용 나오면 난리 날 거예요. 어떻게 신성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이제 우리는 국문학과니까 뭐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반여든이니까 이게 40세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50세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반백이란 말 하지 않아요? 네. 그거 똑같아. 반여든 40세에
첫 계집을 하니 그러니까 첫 계집과 이제 그러니까 계집이라고 이제 요즘은 계집하면 이게 좀 나쁜 뜻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계집이라는 게 이게 집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계집이란 말이 원래 뜻이. 그래서 이게 아내라는 뜻이 아내를 계집이라. 요즘에는 계집하면 약간 이게 비하적으로 쓰잖아요. 이 계집아 이러면. 근데 계집이란 말 나쁜 뜻이 아니에요 원래. 두시원회 같은 거 보면요, 늙은 계집은 장기판을 맹가는 이런 거 나오거든요. 늙은 아내가 장기판을 만든다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40세에 그러니까 부인을 이제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bu인과 이제 그 어떤 요즘 말 하룻밤을 치르는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죽을 뻔 살 뻔 하다가 나오죠. 첫 번째 와장탕 뭐 어쩌고 다 이거 뜻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다가 이리저리 하니 뭐 나왔죠. 그 다음에 노도령의 마음 한글한글. 노도령은 노총각이라 나왔죠. 밑에 해석 보세요. 흥글한글 같은 정신을 온전히 차리지 못하고 들떠있는 모양. 이렇게 써놨네요. 밑에. 그래서 진실로 이 자미가 여러분 재미란 말이 한자 자미에서 나온 거 아셔요? 재밌다 할 때 재미가요. 잠이란 말에서 이가 붙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재미, 알았던들, 길적부터 헐났다. 그러니까 내가 기어다닐 때부터 이 재미를 알았으면 기어다닐 때부터 이런 것을 했겠다. 뭐 이런 이야기 요즘 말로. 대충 아시겠죠?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해석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거 이제 이런 그 작품을 이렇게 보면 뭘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평시조 같진 않죠. 3434 3543은 아니죠. 맞잖아요. 읽어보면 그렇죠? 이런 걸 사설시조라고 해요. 하나 이상의 이제 것이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시조를 공부할 때 어시조를 배우셨고 사설시조를 배우셨나요? 그러니까 어시조는 한 구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고 사설시조는 두 구 이상 길어지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어시조란 개념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어시조란 말 아마 배우셨을 텐데 여러분 이제 대학생 국문학과 공부하실 때는 어시조란 개념을 안 써요. 그냥 사설시조 아니면 평시조인데 어쨌든 사설시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설시조인데 보통 사설시조가 약간 그런 노골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읽어보면. 근데 너무나 노골적이면 이게 가집에 수록이 안 됐대. 너무나 노골적이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 시대에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시였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시죠? 너무 지나치면 그런 게 안 실렸대요. 하여튼 그런 거 보시고 그 밑에 중놈도 사람이냥 하여 이렇게 딱 찾으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되게 성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보세요. 중놈도 사람이냥 하여 사람인 듯하여 자고 가니 그립다. 자고 가니까 그립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에 송락 오른쪽에 보시면 99쪽에 둘째 줄 나와요. 중이 쓰던 원추형의 모자 그렇게 나왔죠? 중의 모자 내가 베고 내 족두리는 족두리 아시죠? 이렇게 쓰는 중놈이 베고 중의 장삼 내가 덮고 내 치마는 중놈 덮고 자다가 깨달으니 사랑이 송락은 중이 쓰던 원추형의 모자라 나왔잖아요. 하나 족두리를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과 어떤 여인이 하룻밤을 잔 것 같죠 느낌이. 그렇죠? 근데 이튿날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던 일 생각하니 흥글한글 아까 흥글한글 나왔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신을 온전히 차리지 못하고 들떠있는 모양 그 위에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정말 정신이 뭐라고 그러죠? 매혹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욕망이나 감정을, 그러니까 여기다 좀 쓸게요.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을 어떻게 해야 직접적으로 수용이나 받아들여야 하는 이게 생각해보세요. 조선 초기에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초기에는 뭔가가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걸 벗어나면 안 돼. 그렇지 않나요? 항상 초기는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말기로 가면서 막 풀린단 말이에요, 뭐든지. 고려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직접적이지 않고 한 발짝 조금 지난 여러분 보세요. 이걸 이제 작품을 읽어보면 그런 어떤 사랑 이야기를 썼는데 노골적으로 쓰진 않았죠.
읽어보시면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어떤 그걸 쓰진 않았잖아요. 이런 거를 한 발짝 조금 지나서 쓴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한 발짝 어떤 사물을 한 발짝 뒤로 가서 보는 거, 이걸 무슨 적이라고 할까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 관조적이란 말 처음 들어보세요? 관조적이란 말 안 들어보면 아셔야 돼요. 국문학 공부하시면 볼관자의 빛을 조자의 이제 적자인데요. 항상 이 사물을 약간 뒤에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 그걸 관조적이라고 해요. 문학 공부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관조적이다. 이 작품 관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작품은 카메라가 이렇게 방 안을 비추듯 묘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 하나 설치해놓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아마 방금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카메라 아이 기법. 아이가 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써놓으세요.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고. 요즘 말로 카메라가 이렇게 그 방을 이렇게 비추듯이, 요즘으로 말하면 몰래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 상황을 관찰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눈할 때 아이예요.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다? 관조적인 자세로 써놓은 거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시를 보면, 자, 고대, 그 미상이고요. 고대 광실, 한자 읽을 수 있겠죠? 고대 광실, 난안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고대 광실, 난안마다. 그 다음에 금의 옥식이에요. 그 정도 한자 읽을 수 있죠? 금으로 된 옷과 비단으로 된, 비단 금자니까, 옷과 옥으로 된 음식. 그러니까 아주 멋진 음식이겠죠. 호화로운 의식을 의미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고대 광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는 이제 조선 후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조선 후기는 뭐가 발달하냐면 이 화폐 경제가 발달. 화폐 경제가 발달. 자, 화폐 경제가 발달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안 풍요로워요? 좀 요걸 포인트를 두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 전에는 뭐 고대광실, 금이옥식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작품을 읽어보면 별로 안 나왔는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화폐 경제가 발달, 실물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고대 광실, 난안마다, 그다음에 그 금이옥식, 더욱마다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뭐 밑에 있는 거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 전택 나오죠. 그 밑에 대단도 나오고 장옷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기에는 되게 어떤 옷을 되게 장식하는 것들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좀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죠. 뭐 여기 보면 뭐 은, 금, 보화 나오고, 노비, 전택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단 나오고, 비단 치마. 그래서 대단 잠옷이에요. 비단 치마. 한자 잘 모르면 좀 써놓으세요. 대단. 그러니까 대단 같은 경우 밑에 나왔죠. 이 중국의 수입한 비단의 일종이라고. 실크에 실크.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여기서 하나 석웅황이란 말 찾으셨어요? 돌석자의 수컷 웅자의 누르황자. 이게 누런 보석이라고 써요. 누런 보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댕기 있죠. 댕기머리 하잖아요. 이 댕기를 잘해서 장식을, 이 석웅황 발음도 어렵네. 이걸로 장식을 했대 옛날에. 석웅황으로. 누런 보석이에요. 그걸 잡고, 그다음에 진실로 나의 평생 원하기는 말 잘하고 글 잘하고 글 잘 짓고 얼굴 계자하고 얼굴 단아하고는 뜻이에요. 품자리 잘하는 점은 서방. 품자리가 요즘 말로 하면 잠자리. 잠자리를 잘하는 젊은 서방이다. 내가 정말 그 원하는 사람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짓고, 그다음에 단아하고
잠자리 잘하는 이 정도 엄청난 그죠? 젊은 서방이다.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어떤 주인공이 돼서 그런 그 뭐 고대 광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글도 잘 찍고 얼굴도 단아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을 권하는 거죠. 잠자리 잘하는 젊은 서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 작품들이 다 그래요. 자 이제 100페이지 넘겨보세요. 100페이지. 여기는 영웅실록이라고 나왔죠. 영웅실록.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영웅실록을 좀 보죠. 그 101쪽까지 좀 하고 좀 쉴게요. 거기 10번 정도까지만. 자 보세요. 임금이 대신들과 비변사의 이 비변사는 여러분 국사 시간에 좀 배우셨죠? 그 임시 그 어떤 그 비변사라고 해가지고 임시 어떤 기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임시적으로 이게 쓰는 기관이에요. 뭐 비변사예요. 당상관을 소집해서 체계의 옛 제도를 회복시키라고 해요. 이 체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머리와 머리 사이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제 쓰는 뭐죠 가채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막 뭐 얼굴 모자가 아니고 머리에다 이렇게 쓰는 막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서 부인들이 체계를 쓰는 것은 사치에 힘쓰는 것이고 옛날에 보면 여성들 이렇게 막 또아리처럼 막 써가지고 막 뭐 꼽고 되게 많지 않았어요? 중전이나 뭐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금지하고 대신 족두의 법제를 시행했다. 족두리는 이 객자가 이 족두리 객자입니다. 이 한자가 되게 어려운데 곧 객을 일컫는 데 나왔죠. 이게 족두리 객자예요. 신하를 가운데 불편을 호소한 사람이 많았다. 임금도 족두를 궁중의 양식과 구분이 안 되고 진주로 장식하면 비용이 뭐 체계와 다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써놨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채란 말 들어봤죠. 그게 이제 가채예요. 가채. 막 얼굴에 머리에다가 뭘 더해서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경에 수놓은 비단을 사오는 행위를 금지했고 영경은 북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인에게서 좋은 시문이나 외인은 이제 일본 사람이겠죠. 시문이나 그림을 사오는 걸 금지했다. 당하간의 천홍포도 천홍포는 붉은 모자, 붉은 도포 이런 뜻이에요. 천홍포가 붉은 홍채잖아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못하겠고 속습이 고질화되어서 하나도 실효가 없었을 뿐 아니라 법령만 어지럽게 고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영의정 홍봉안이 근래 삼가격이 비싸지고 있다며 담당 관리에게 가격을 참작해서 정하게 함으로써 급변한 일이 없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했지만 삼가격은 더욱 뛰어올랐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 이제 1763년 11월 9일자의 기사를 가지고 이제 쓴 건데 어떤 그 아마 너무 이제 특히 여성들이 이제 이런 뭐 족두리라든가 이런 가채를 쓰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이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금지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욕망이잖아요. 내가 뭐 좀 더 높은 집 뭐죠 이러면 좀 더 이렇게 하여튼 있어 보이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막 백을 메고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자동차 타려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연기에 여러분 이거 한자 혹시 읽을 수 있겠어요? 이연기 9번에 무슨 화복은 뒤에 알겠죠? 화복 이게 뭘까요 앞에? 이거 읽으시면 대단한 건데 이게 도깨비 리자고요. 매혹할 매자예요. 리매 화복이에요. 아시겠죠? 도깨비 리자에 뭐라고요? 매혹할 매자. 여러분 도깨비가 나온 김에 좀 설명드릴게요. 도깨비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도깨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 도깨비 공부를 좀 했는데 도깨비가 이 돛이란 말하고요 압이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함진압이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돛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도깨비라는 게 불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냥 도깨비가 있는 곳에 도깨비 불이 막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도깨비 불. 도깨비가 이제 불사람이라는 뜻. 돛이란 말하고 압이란 말이 합해져갖고 나중에 도깨비를 변했대요. 어쨌든 한번 보시죠. 서울 사는 최성은 가난했지만 소탈했다. 하루는 돈 2냥을 얻어 책상에 두니 밤중에 키 큰 사람이 나타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최생이 수락을 했어. 이튿날 매일 밤 찾아와 2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막 찾아와가지고 최생은 부유해졌고 이웃에 사는 박생이 최생을 찾아와 부유해진 내력을 묻고는 마음속 욕심이 동하여 최생이 집에 뜰에서 뭘 기다렸어요? 도깨비를 기다렸죠.
도깨비를 만나 자기 집으로 초대한 뒤 지붕을 이어달라고 하니 자기 집 지붕 있잖아요. 이 도깨비가 여인의 서답으로 지붕을 이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서답은 여기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이제 생리할 때 쓰는 천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으로 썼잖아요. 그것으로 지붕을 이었고 쌀을 달라고 청하니 선해청은 뭐냐면 이 쌀의 출납을 담당하던 기관이라고 써놓으세요. 선해청. 쌀의 출납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담당하던 기관이 선해청인데 이게 요즘으로 말하는 남대문 시장 정도에 있었다고 해요. 하여튼 선해청의 쌀을 훔쳐 박생의 집에 두었다. 쌀을 달라고 하니까 선해청 관리는 창고에 쌀을 도둑맞았기에 쌀 안의 흔적을 보고 어디로 가겠어요? 박생의 집을 찾아왔다. 박생은 일꾼을 사서 선해청에 도로 쌀을 옮겨놓느라 돈을 많이 지출. 그러니까 혹 데려가다 혹 붙여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놨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도깨비는 원래 산속에 있잖아요. 뭐 도깨비를 뭐 옛날 사람들 보면 도깨비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도깨비가 산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 보니까 도깨비가 산속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서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속에 있어. 산속에 있다고요? 지금 선해청에 막 그 쌀을 훔쳤다고 했잖아요. 선해청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깨비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와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도시 속에 있는 도깨비예요. 읽어보면 그러지 않나요? 이 도깨비가 원래는 산에 여러분 그 무덤이라든가 공동묘지 이런 데 가면 도깨비 불이라고 막 있잖아요. 하여튼 옛날에 뭐 그런 게 막 보인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깨비가 그 도시와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도시 속에 있는 어떤 도깨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하죠. 이 정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길어서.